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사랑받아온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믿기 힘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K-팝 아이돌로 대성공을 거뒀던 그녀가 어느 순간 태국 아티스트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다 다시 K-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팬들 사이에서는 그 행보를 두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리사는 K-팝을 버렸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고향인 태국을 향한 애정을 표했을 뿐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뜨거운 루머와 논란의 뒤편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이 단순히 리사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블랙핑크 전체 활동과 팬덤의 감정까지 뒤흔든다는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핑크는 2016년에 데뷔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음악 시장 전반에서 가장 주목받는 걸그룹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멤버 지수, 제니, 로제, 리사는 각각 뚜렷한 개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와 음악적 컬러는 데뷔 이후 줄곧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블랙핑크가 발표하는 곡들은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 해외 차트 등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며 K-팝 걸그룹 사상 전례 없던 기록들을 세워왔습니다. 그중 리사는 뛰어난 댄스 실력, 래핑, 보컬 역량을 모두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블랙핑크 내에서도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한 외국인 멤버이자 태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고향인 태국에서는 국민적 스타로 불릴 만큼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리사의 존재는 태국이 낳은 세계적 아이돌이라는 자부심을 태국 현지 팬들에게 심어주었고 리사가 활동하는 곳마다 태국 언론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죠. 문제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블랙핑크 멤버들이 차례차례 솔로 데뷔에 나서면서 각자의 브랜드를 구축하던 시점부터 리사가 태국에서의 활동을 특히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시점이나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서 리사가 K-팝 걸그룹 멤버가 아니라 태국 솔로 아티스트라는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쩌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왜 K-팝 이미지를 버리려 하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한편 리사가 태국을 중심으로 솔로 앨범 혹은 여러 태국 행사에 참여하면서 국내 팬들과는 다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루머도 나옵니다. 예컨대 태국 팬들의 요청에 따라 태국 음악 프로그램이나 현지 행사에 집중하며 태국 대표 가수라는 칭호를 더 자주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블랙핑크의 전 세계 팬들 중 일부는 한국 활동이 줄어드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국 팬덤 내 일부 극성 그룹이 리사가 블랙핑크 안에서 홀대를 당했다거나 다른 멤버가 리사를 소외시켰다는 식의 불화를 제기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한국 팬과 태국 팬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부 태국 팬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로제나 제니, 지수까지 싸잡아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리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리사가 원래 태국 출신이니 정체성을 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K-팝으로 성공해놓고 갑자기 태국 아티스트를 표방하면 기존 팬덤이 섭섭해할 수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런 갈등이 인터넷 곳곳에서 형성되다 보니 리사는 어떤 인터뷰를 해도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미묘한 반응이 뒤섞인 채 기사화되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나마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들은 꾸준히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K-팝 스타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제니는 솔로 데뷔곡 SOLO로 시작해 다양한 패션, 광고, 해외 이벤트를 섭렵했으며 로제는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글로벌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로 더 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지수도 배우 활동과 함께 솔로 앨범을 발매했고 한국어권 팬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 팬들을 대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죠. 반면 리사는 태국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글로벌 차트나 해외 주요 매체에서의 노출이 예전보다 주춤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리사가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준비했다는 여러 솔로 곡이 기대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중심으로는 태국 활동만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죠. 이후 리사는 의외로 파격적인 무대 의상과 콘셉트를 시도해 또 다른 논란을 맞이합니다. 특히 어떤 태국 행사에서 과감한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이를 두고 일부 팬들이 블랙핑크 활동 때와 전혀 다른 수위라 충격을 받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다만 공연의 콘셉트나 의상은 어디까지나 아티스트가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를 한쪽 시각으로만 단정지어 너무 선정적이었다고 비난하는 건 과도하다는 옹호 의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편 이렇게 태국 중심으로 돌던 리사의 활동 기조가 최근 들어 다시금 K-팝 아티스트 리사라는 공식 타이틀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해외 인터뷰나 드라마 관련 일정에서 자신을 한국 최고의 걸그룹 멤버 혹은 K-팝을 대표하는 블랙핑크 일원이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숨긴 적은 전혀 없지만 태국 아티스트라는 소개를 고집하던 이전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HBO 등 대형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이 잇따라 히트하면서 K-팝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상황이죠. 이미 여러 미국 유럽 매체들이 K-팝 스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해외 시상식이나 페스티벌에서도 K-팝 섹션을 따로 마련하는 등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태국이 고향이라 해도 K-팝이라는 거대한 브랜드 파워를 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빅네임인 블랙핑크라는 타이틀이 리사의 성장에 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태국 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극성 팬들은 결국 리사가 태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리사는 처음부터 K-팝 그룹의 멤버였고 어디에서 활동하든 그녀의 고향은 변함없다. 굳이 태국과 한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국 내 합리적인 팬들은 리사가 세계적 무대에서 더 큰 커리어를 쌓기 위해 한국의 지원과 블랙핑크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 루머들 중 하나는 리사가 태국 활동에만 치중하는 동안 블랙핑크 다른 멤버들의 솔로 성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지자 심적 부담이 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로제, 제니, 지수 모두 K-팝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차트에서 선전했는데 리사가 태국 행보로 눈길을 끈 시점 이후로는 생각만큼 좋은 지표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K-팝 메인 스트림에 다시 올라타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정확한 팩트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종 기사 제목이나 SNS 게시물, 팬들의 반응을 재구성한 것이므로 진실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사가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정체성과 활동 무게중심을 놓고 고민했다는 전반적인 흐름은 꽤나 오랫동안 온라인에서 회자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블랙핑크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재계약입니다.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도 팀 활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여러 인터뷰에서 밝혀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재계약이 이뤄질지 아니면 멤버 개개인이 독립 레이블을 설립해 계약 형태를 유연하게 가져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리사가 태국에서 활동을 고집할 경우 계약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 오히려 K-팝 스타로서 블랙핑크라는 이름을 붙들고 가면 계약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사의 태도 변화 혹은 그런 소문을 접한 사람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K-팝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태국 팬들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이미 생긴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실제로 태국 내 커뮤니티나 SNS에는 왜 이제 와서 K-팝 멤버라고 다시 말하느냐, 배신감을 느낀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가 가진 잠재력과 팬덤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녀는 블랙핑크 안에서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와 패션, 그리고 독보적인 댄스 브레이크로 주목받았으며 SNS 팔로워 수만 봐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K-팝 기반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스타가 된 만큼 드라마나 영화, 광고, 패션 업계 등에서 리사에게 눈독을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태국, 한국, 그 밖의 아시아 국가와 미국, 유럽 등 서구권까지
폭넓은 활동 여지를 가진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결국 관건은 리사가 어느 쪽 팬들에게도 소외감이나 배신감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의 예술적 방향과 비즈니스적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사실 K-팝이라는 거대하고 이미 검증된 무대가 있고 동시에 태국의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다면 이를 잘 병행하는 전략이 최선일 텐데요. 팬들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리사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극성 팬덤이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통과 행보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보다 루머나 추측, 과장된 이야기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멤버들 간의 불화나 태국 팬들의 악의적 공격 같은 민감한 사안은 한쪽 시각에서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진실은 리사와 블랙핑크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리사는 태국인 멤버로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스타이고 이런 배경이 그녀에게 여러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정체성과 팬덤의 복잡한 문제도 함께 가져다주는 듯합니다. 한때 태국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K-팝 아티스트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국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과 논란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리사의 결정이 블랙핑크라는 팀 활동과도 맞물려 있고 향후 재계약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그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사가 어떤 길을 걷든 그녀가 지닌 뛰어난 재능과 스타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 팬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태국 팬들이든 한국 팬들이든 혹은 K-팝을 사랑하는 해외 팬들이든 리사의 무대와 음악, 예술적 시도에 감탄하고 환호하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도 리사를 둘러싼 소식이나 루머를 접하실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가급적 다양한 시각과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리사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논란과 소문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이슈는 참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애정과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리사는 어느 한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셀럽입니다.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K-팝 그룹인 블랙핑크의 멤버로 이름을 알렸고 이제는 홀로서기를 통해 아티스트적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죠. 그렇기에 때로는 태국을 강조하고 때로는 K-팝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팬덤 간 갈등이 생기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결국 아티스트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는 리사를 K-팝으로서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선 엔터테이너로 보며 응원해 왔습니다. 태국 팬들이나 한국 팬들 혹은 그 밖의 다른 나라 팬들이 모두 그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리사가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대중을 즐겁게 하고 본인이 진정 원하는 예술적 목표를 펼쳐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처럼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주제들은 늘 그 이면에 복잡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리사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블랙핑크라는 팀 안에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지 전 세계 팬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재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팬들을 향한 애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 루머와 이슈를 접하셨겠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공식 발표나 실질적 무대, 그리고 아티스트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 차분히 흐름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결국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팬 문화가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리사의 새로운 소식, 블랙핑크 멤버들의 솔로 활동 현황, 그리고 K-팝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이슈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열띤 토론을 펼쳐주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재미있는 소식,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감독. 그는 처음엔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왜 그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품게 되었을까요? 알베르토 감독이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 그 매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베르토 감독이 한국을 알게 된 계기는 사실 영국의 유명 방송국 BBC 덕분이었습니다. BBC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다룬 여러 특집 방송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알베르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알베르토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럽,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역사적 유산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그저 작은 변방 국가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도대체 왜 BBC가 한국에 대해 그토록 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까? 도대체 그들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그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토는 단순히 의구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탐방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죠. 그가 직접 한국에 가서 탐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BBC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역사 속에 숨겨진 전투 전략과 그들의 지혜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고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그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는 분명히 한국인만의 독특한 전략과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유럽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는 여전히 한국을 그저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출국 전 알베르토는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자료를 뒤지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알베르토는 자신의 편견이 깨질지 아니면 오히려 확신을 얻게 될지 모른 채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이번 여정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알베르토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첫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가 생각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공항은 첨단 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항의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그는 첫 발을 내딛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깨끗하게 관리된 도로와 도시의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서울 도심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고대와 현대가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왕들이 거주하던 궁궐로 한국의 전통 건축물 중 가장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앞에 서자 알베르토는 그 규모와 정교한 디자인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궁궐 뒤로 현대식 건물들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궁궐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나의 풍경 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이 장면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베르토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신하들이 지녔던 지혜와 철학,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배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알베르토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전통을 보존한 나라가 아니라 그 전통을 현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나라라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높은 전망대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였습니다. 그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으며 곳곳에 조성된 녹지와 공원들이 도시 속 자연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청계천입니다. 한때 복개되어 도로 밑에 숨어있던 하천이었는데 복원되면서 지금은 도심 속의 작은 생태계로 자리 잡았죠. 이 말을 들은 알베르토는 한국의 도시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모두 고려한 발전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발전과 자연 그리고 역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을 경험하며 알베르토는 점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강이 난 나라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베르토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한국의 발전된 도시와 문화를 탐방하는 동안 한국 역사 속에서 만난 한 인물로 인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조선의 영웅이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낸 위대한 장군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펼쳤던 각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점점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오늘날 한국의 정신적 뿌리로 이어졌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 장군은 첫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옥포해전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부산을 거쳐 조선을 빠르게 침공하고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첫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일본의 군선 26척을 격파하면서 임진왜란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그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연달아 격파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옥포해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군이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이 전투는 조선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알베르토는 그 희망이 전해졌던 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은 사천해전에서 또 한 번 일본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이 전투는 거북선의 첫 등장으로 유명한 해전이기도 합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함입니다. 사천 앞바다에서 일본군을 공격할 때 이 거북선이 적 함대에 돌격하면서 적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은 거북선의 철갑에 막혀 조선 함대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조선 수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알베르토는 거북선의 등장을 듣고 나서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16세기라는 시기에 이미 이런 혁신적인 전함을 설계하고 실전에 투입한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창의력은 그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가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그의 전술적 천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근처에서 일본군을 유인하여 하객진하게 날개처럼 배를 벌려 적을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해 일본 함대를 섬멸시켰습니다. 하객진 전술은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빠르게 격파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73척 중 59척을 격파하는 엄청난 전과를 기록하게 되죠. 알베르토는 한산도 대첩에 대해 듣고 나서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이 단순히 물리적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상대방의 심리와 환경을 완벽히 분석한 전술적 승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한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명량 해전일 것입니다. 1597년 일본군은 다시 한번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미 여러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고 일본군은 300여 척이 넘는 함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의 좁은 물길과 강한 조류를 이용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일본군 함대가 조류에 휩쓸리며 제대로 된 움직임을 못하는 사이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조선 수군의 필사의 싸움 덕분에 조선군은 31척의 일본군 함대를 격파하며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전투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으로도 유명합니다. 알베르토는 명량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적을 상대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지형과 자연을 활용한 뛰어난 전술로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자 그의 삶의 끝을 장식한 해전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려 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전투를 벌였고 노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 함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 직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숨긴 채 끝까지 지휘를 이어간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바쳐 조선을 지켰고 그의 죽음은 조선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베르토는 노량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슬픔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한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 싸운 진정한 애국자였고 그의 희생 덕분에 조선은 일본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희생 정신이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진 강인함의 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한 명량해전의 이야기는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잠깐만요,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다고요? 알베르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한국인 역사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전술과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과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규모 함대를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그가 사용한 하객진이라는 독창적인 전술은 적을 포위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자연 조건을 완벽하게 활용한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가 개발한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은 적의 승선을 방지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혁신적인 전함이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각 해전을 통해 단순한 전투의 승리만이 아닌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리더십 그리고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사고와 애국심은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현대 한국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산이 단지 한국 역사 속의 인물로만 남지 않고 현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알베르토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강한 역사적 뿌리와 정신적 지주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지혜와 리더십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정신과 리더십은 현대 한국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강한 리더십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그들이 지닌 정신적 강점까지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알베르토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알베르토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강인한 정신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제작할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과 강인한 정신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